자, 안녕하세요. 이 팀장 김 차장의 썰당 이슈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추가적인 이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커머디티 시장, 상품 시장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이슈들이 요즘 참 부각이 많은 시절이라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촬영한 이날도 등락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월물 차월물까지 가격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이야기하는 금 가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장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 여기에서 이제 리서치, 커머디티 상품 리서치하는 이제 우리 연구원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 계시는 최진행 연구원님이 되실 거고요. 이분이 오늘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유가 가격이 왜 이렇게 등락이 되나? 아니면 또 금 가격은 처음에 쭉 빠지다가 왜 갑자기 또 지금 반등을 했을까? 이런 내용을 보기 쉽게 이야기를 해줄 최진영 연구원, 일단 먼저 인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원자재랑 중국 경제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반가 한번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금 가격 그리고 원유 가격에 대한 이제 실제로 현재 흐름, 그리고 2분기 이제 4월 달이 되면서 2분기가 실제로 됐잖아요. 2020년에 예. 2분기 가격 흐름에 대한 이제 전망 흐름 리포트를 일단은 발표를 하셨으니까 요거에 대한 흐름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 네. 갑자기 기습 질문도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 좀 쭉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지금 유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론가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일단 5월물만 하더라도 지금 유가 자체가 배럴당 15불 선이 깨졌고, 네. 거기다가 6월물만 하더라도 20불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들이 많은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일단 20불에 있어서 푼만 하더라도 6월물에 있어서는 미결제 약정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사실 시장 자체가 여전히 하락에 좀 베팅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좀 중요할 테고, 네, 그렇죠. 사실 이 정도로면은 지금 유가가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큰 상태인데, 투자자분들이 조금 유의하실 부분은 여전히 콘텐고가 심한 상태고. 여기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컨텐고가 심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푸시 많다, 왜 푸시 많은데 가격이 왜 빠지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보자면은, 네.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네.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콘텐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급만 논리로만 본다면은, 네. 지금 현재가 정말 수급 상황, 즉 석유 글로벌 시장에 있는 석유 수요와 공급의 상황이 네. 정말 안 좋다 보니, 수요가 아닌 공급 우위의 상황이다 보니,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측면에서 콘텐고 상황이 발생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옵션에 푸시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실제로 어찌됐든 가격이 떨어진 데에 베팅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예.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예,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유가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근데 방향성 측면에서는 연말까지로 놓고 보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저희는 여전히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매력적이죠. 저희가 작년 연말에도 연간 전망을 통해서 금에 대해서는 좀 계속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가자,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봤는데, 지금 금한테는 매력적인 시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금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저금리 기조, 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 보면은 안전자산 심리보다는 어쨌든 인플레 헤지라던가 무이자 자산으로서의 심리가 그러한 수요 자체가 좀 더 높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갑자기 또 금 얘기가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금 가격이 한동안 쭉 빠졌단 말이죠. 실제로 요때 뭐 달러 인덱스 값은 그때는 굉장히 100포인트, 1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그 흐름에 맞아서 된 건지, 아니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금도 다 팔자, 달러가 더 중요하니까 금 팔고 달러 사자, 그런 게 더 강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50대 50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 금마저도 팔았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반적인 시장이 악화되다 보니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점에서 네. 결과적으로 금까지 팔았다라고. 근데 이 흐름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동일하게 네. 보면은 금융위기 때 달러도 튀고 리버 OIS 스프레드도 튀고 그러면서 금 가격이랑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도 동일한 3월 달에 현상이 발생했었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금 가격한테는 긍정적이었다라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그 이후에는 안전자산에 다시 강해진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조금 더 강해졌다. 주가가 지금 같이 튀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자산 시장이 안정이 됐구나. 네. 그러면서 주식보다 S&P 500보다 금이 먼저 하방 경직성이 강화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 11년 전에도 동일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거 편히 지금 오늘 조금 이제 뭐 올해 흐름 뭐 어떤 원자재든 어떤 상품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원자재 안에서 네. 포션을 갖다가 좀 두자면은 일단 귀금속에 대한 비중을 갖다 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아. 있고요. 일단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여기서 조금 차이는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갖다가 제가 조금은 올렸어요. 기존 완전히 줄였는데 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컨텐거 상황인 거는 분명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적시적으로 상황이 어쨌든 1분기 때보다는 긍정적이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 6월물 WTI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론을 갖다 펼치기엔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네. 7월물에 있어서 즉 앞으로 다가올 6월 달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컨텐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컨텐고 부분 제가 잠깐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물 시장에서는 정상 시장과 비정상 시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컨텐거는 정상 시장, 그리고 백어데이션은 비정상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지금 이제 거래를 하시는 이 시청자분들, 선물이라는 거 월물이 존재하고 그 월물이 5월물, 원유 같은 경우는 5월물, 6월물이 있는데 5월물이 6월물보다 싸. 그러니까 말 그대로 5월물은 현재 15불, 6월물은 23불 하면은 이게 이제 정상시장, 컨텐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5월물이 20불, 6월물이 15불 되면은 오히려 그 다음 월물이 싸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 시장, 백어데이션 시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월물 간 스프레드 뭐 이렇게 지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런 것도 선물 지금 매매를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반드시 공부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나중에 스프레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쭉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계속 원자재 관련 내용 쭉 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매크로 단에서 얘기를 갖다가 뭐 사실 다들 아세요. 웬만하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고 네. 거기다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신용 리스크라던가 기업들의 내지는 이제 글로벌 각국의 부양책에 있어서도 여전히 네. 의구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자료에서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와 기대감을 좀 직시를 하자 네. 정도로 좀 정리하면서 네. 2분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기도 어렵고 네. 그렇다고 아예 비관론을 갖다 가지기도 어려운 시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접근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자재가 경기를 동행 내지는 후행하는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매크로 환경이 어쨌든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도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뭔가 큰 폭의 개선이 또 빠른 속도의 V자형 반등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짚고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연구원님은 경기 반등이 쉽지는 않다. 막 뉴스에서는 V자 반등, 트럼프가 특히 이야기하는
V자 반등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경기 재개를 그래서 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하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제가?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슈가 해소가 되는 건,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즉 엔드 유저들이거든요. 즉 실제로 원자재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기업들, 그런 네. 기업들이 가동률이 회복돼야 되는데 네. 그 가동률이 회복되기까지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네. 먼저 발생했었으니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번에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박살이 났죠, 완전히.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V자로 해가지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건 보였지만은 물론 완벽하게 V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폭이지 않겠는가. 그쵸? 마이너스 여전히 그쵸. 감소폭은 줄지만은 악재가 그렇게 줄지만은 여전히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한 번에 일제히 코로나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시작하고 저 나라 시작하고 요 나라 시작하고 하니까 서로 가동이 재개되는 시기가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 엔드 유저 단에서 실제로 가동률을 회복하려면은 이게 시차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경기에 있어서는 V자보다 오히려 좀 더 완만한 U자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보고 네, 있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에너지나 비철금속 같은 애들 경우에는 이런 경기를 동행 내지는 살짝 후행하기 때문에 이 같은 흐름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가 시장도 많이 그러면은 그 가동률이 많이 좋아진다. 그렇게 일단 보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근데 이 미국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로 인해서 일단은 감산 합의가 이제 모멘텀 자체가 트럼프가 이제 했잖아요. 감산 합의가 이제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감산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유리업도 일간 970만 배럴을 감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송 촬영하는 지금 오늘도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저는 이런 가격을 본 적이 솔직히 없거든요. 제가 지금 10년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와 이런 경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감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감산이 실제로 실물 시장 아니면 그 선물 시장에 반영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후에 일일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쯤 이제 반영이 될지 이런 게 조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감산이 유의미하거든요, 분명. 그러니까 감산의 효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5월까지만 하더라도 5월 1일부로 이제 감산이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리하게 감산 공조가 이루어져도 수요의 감소폭 자체가 못해도 4월과 5월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배럴 일간 2천만 배럴 이상으로 그러니까 감소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970만 배를 줄였다 하더라도 두 배가 넘는 수요가 줄어버리면은 뭐 그쵸, 뭐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여기 이제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UAE가 또 별도로 200만 더 해주겠다 했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노노펙 애들이 한 네. 못해도 최대 500만까지 더 해주겠다 해서 그러면은 못해도 한 1600에서 1700 정도인데 근데 그걸 해도 모자라다라는 거죠. 최대치로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요에 줄어든 그 갭을 메꾸지 못한다는 그쵸. 말씀이시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5월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이제 그 이유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분기 말로 갈수록 네네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상 유례 없는 최저치까지 네. 물론 사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저치까지 그쵸, 네.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급락도 어쨌든 시장은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 네. 우리가 어쨌든 쇼크가 일어났던 걸 알고 있던 이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거고 그러면 5월물을 우리가 패스 이제부터 그러면 6월물과 7월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6월물과 7월물은 제가 왜 긍정적이냐고 그나마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1분기 때 왜 유가가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유가가 무너졌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첫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수요죠. 결국 코로나빨 수요 쇼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만들어낸 증산 리스크.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유가가 급락을 한 건데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개 중에 한 개는 일단 해소가 됐단 말이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이제부터는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시장은 여전히 6월물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저는 이게 6월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재고도 네. 저장 시설의 유유 캐파가 꽉 차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도 사실 감산이 그러면 한 이유가 바로 요거거든요. 네. 즉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유유 캐파가 못해도 25%에서 30% 정도예요. 아, 현재. 예, 네. 남아있는 유유 네. 캐파가요. 이제 저장 시설 자체가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업용만 네, 네. 가정을 했을 때고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는 속도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못해도 한 2개월 정도를 갖다가 후면은 꽉 차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증산 이슈가 해소됐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속도 자체가.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할 수 그 뭐 미국이나 이런 그 큰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그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을 2개월 정도 시간을 가져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건설이나 이렇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에 감안되면은 오히려 이제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제 반등 흐름은 실제로 뭐 반등 제가 한다고 말씀드려도 이게 30불이 넘어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재가 조금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저장 시설에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좀 군에서 유류 과정을 갖다가 몇 년을 했어가지고 네. 보면은 아, 네. 이게 저장 시설이라는 게 그냥 내가 만들어져서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축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네. 아니면 상업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상용을 활용을 하는 건데 아. 근데 이게 왜냐면은 땅 파고 거기다가 파이프라인 다시 또 짓고 거기다가 그렇죠. 탱크 짓고 이제 유류 탱크 엄청 커요 보통. 네. 근데 그거까지 감안하면은 그 시공사부터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다가 바지선을. 유조선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냥 그렇게 저장시켜 놓는 게 지금 오히려 더 낫다. 그쵸.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유정별로 또 차이가 있는 게 ZU 같은 애들은 네. 또 조금만 하면은 오염될 수 엄청나게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네. 그쵸. 아. 이게 또 유정별로 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쉽게 접근하기가 또 어려운 거죠. 아, 그러면 말 그대로 쉽게 지금 유가 반등이 뭐 어떻게든 뭐 쉽지는 않게 당장. 당장은 네. 어쨌든 레벨 자체가 여전히 낮은 구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연말로 넘어가면 갈수록 유가의 레벨 자체가 개선되는 건 맞지만은 그 개선되는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코로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여름부로 만약에 어느 정도 거의 해소가 된다. 실제로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이 당장 5월 1일부터 경제 재개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 촬영한 날짜가 이제 4월 20일이거든요. 그러면 5월 1일부로 오픈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많이 좋아진다 했을 때는 진짜 유가는 어느 정도 다시 상승폭 크게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 엔드 유저가 이게 얼마나 빨리 가동률이 회복되는지에 따라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코로나 이거 올해 말까지도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지금 계속 저희가 계속 뭐 이슈 토크 최대 이슈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19잖아요. 올해 2020년도에 최대 이슈는 코로나19고 요거로 인한 뭐 글로벌의 경제적 피해, 이제는 피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언제 해소가 될지 실제로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이 경기 회복은 둔화가 될 수 있고 여전히 계속 느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 주식이나 주가지 선물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경기 회복은 더디다고 얘기를 하지라고 하시면은 지수랑 경기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른 물론 지수가 많이 좋다는 거는 올라간다는 경기가 많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은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 우리 연구원님이 오늘 또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럼 원유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금은 또 궁금해요. 지금 뭐
지금 25만 원이 넘어요. 한도네. 한도 25만 원. 제가 종로 쪽에도 조금 연관이 좀 있어서 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도는 25만 원 넘는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20만 원 채 안 됐는데 한도는 25만 원 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할 건지 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2009년 이제 금융위기 때 금값이 이제 1,900불까지 간 걸 봤어요. 저도 야 그때는 이제 2,000불까지도 가겠구나라서 이제 금을 미리 안 산 걸 정말 후회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금 크게 하락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실물로도 조금 구매를 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걸 팔아야 되는지 저도 지금 되게 아리송해요. 제가 이제 저도 많은 뉴스를 접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실 부분이 금을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금에 대해서는 어떤 흐름을 갖고 뭐 전망을 하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금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연간 전망 자료가 원자재 연간 전망 자료 제목이 2020년에도 금과 함께 추물이었거든요. 아, 저희 지금 뭐 어차피 그 회사 그 유튜브 화면 이제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저 회사 홈페이지를 같이 따라 들어가서 보시면은 투자 정보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저희 리서치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연구원 최진영 연구원님 같이 각 뭐 기업들 분석도 하고 아니면은 투자 매크로 시장 경제적인 일반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 연구원님이 발표한 자료 말 그대로 이런 리포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거 봐야 돼요. 보면서 거래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이거랑 뭐 매매하면서도 이거 지금 유튜브 찍으면서 내내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보셔야 돼요. 많은 정보를 취득을 한 다음에 이 선물이란 거를 해외 선물이란 거를 경험을 해야지 이거 막무가내로 대하면은 이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99.9% 계좌 다 깡통 나는 이런 발생이 됩니다. 우리 연구원님이 지금 웃는데 저 웃는 게 아니라 저는 요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하세요. 그쵸. 일단 연구원님 이 내용 한 번 더 계속해서 금 가격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 되게 동의한 게 제 주변에도 이제 롤오버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원자재 접근하셨다가 이번에 많이 터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롤오버 비용 이거 난 분명 번 거 같은데 왜 안 번 거냐고 하면서 어쨌든 이번 자료에서도 제목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금은 춤춘다라고 2분기 원자재 전망 자료를 냈는데요. 제목 자체가 네가 잠들어도 금 가격은 난 널러나 이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있다는 게 정말 참 특이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만큼 저는 여전히 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로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온스당 지금 현재 1690달러 선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 2분기 때 온스당 1,800달러를 갖다 터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말로 갔었을 때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 경신 한 번 더 가능하다. 그 정오점이 1,900불대인데 이게 넘어설 수 있다. 뭐 실제로 저도 많이 봤습니다. 뭐 다른 해외 뭐 주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리포트 보면은 2,000불도 갈 수 있다. 항상 골드만삭스 이 해외 골드만삭스는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 연구원님도 1,900불 이상 본다고 하셨으면은 저는 금을 지금 사야겠네요. 그래서 금은 이제 긍정적인 게 앞서 언급드렸지만은 결국 저금리랑 유동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이해하세요. 근데 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이 맞는데 정말 금 가격을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치고 나가게 만들려면은 결국 금리가 내려가지고 정말 달러가 시장에 풍부하게 풀려야 돼야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의 시장 자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 작년에 보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네,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면서 금은 계속 날아갔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연준이 작년에는 QE 안 할 거야라고 얘기했었는데 금리도 이제는 거의 뭐 동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작년에는 근데 올해 또 다시 제로 금리 선언했고 QE를 선언했고 1%를 한번 내렸죠. 그쵸. 네. 더 깜짝 나아가서는 QE에 있어서도 무제한 QE를 갖다가 또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인민은행도 그렇고 네. ECB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연준의 대처 대치법 즉 연준의 자산을 놓고 보면은 네.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엄청 풍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이제 GDP 대 재정 적자 비율을 갖다가 역축으로 그러면 금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물론 약간 선행을 하지만요. 네. 근데 그게 미국이 지금 부양책 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지표는 후행적이라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네. 이게 흐름이 한 번 더 2008년 때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유동성은 그럼 오케이인데 그럼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근데 지금 아까 원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이렇게 없으니까 네. 왜 디플레 우려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 그렇죠. 네. 금은 결국 디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보니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왜 금 가격이 더 갈 수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 우려가 있지만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실질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이거죠. 아,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금리랑 이제 명목 금리랑 또는 이제 실질 금리랑 실질 금리, 네.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은 딱 역의 방향으로 같이 가거든요. 아, 반대로 예. 움직이는. 네. 근데 그럼 실질 금리를 갖다 놓고 보면은 못 움직여요 더. 왜? 더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금리 시대거든요. 네. 연준이나 여러 중앙은행들은 지금 당장 금리 못 올려요. 지금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도 가능성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기가 둔화돼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내년에도 정상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걸 놓고 보면은 그럼 실질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지금 디플레 우려인데 과연 그러면은 결국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 금리 오케이 얘는 픽싱 돼 있어 멈춰 있어. 그러면 기대 인플레는 수요가 안 좋은데 유가의 기저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렇죠. 근데 그럼 기대 인플레 오를 수 있어? 못 오르잖아. 왜? 작년도 기저를 보면은 작년도 2분기 때 유가가 못해도 60불이었는데 WTI가 지금의 3배가 그쵸. 넘는 가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봤자 많이 못 오르잖아라고 하실 텐데 그래서 얘기 말씀드린 게 명목 금리가 그리고 정책 금리도 여기서 못 올라가 준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조금만 회복돼도 좀만 튀어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왜냐면 그럴수록 골드는 튀는 가격이 훨씬 커질 거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클 수가 있겠죠. 네.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목 금리는 그대로 있는데 유가가 조금만 튀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거든요. 네. 그럼 계속 실질 금리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은 오히려 더 상승에 대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디플레 우려가 있지만은 어쨌든 코로나 이슈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돼요. 네. 그러면은 연말로 갈수록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물론 완벽하게 100%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되는 흐름을 갖다 점진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땐 지금 시장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뭐 걱정하는 일도 없고요. 오히려 저는 빠졌을 때가 더 추가 매수의 기회다. 그래서 막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한 번 더 위기가 오면 이제 위기가 왔었을 때 3월 달에 금도 빠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리보 OIS 스프레드라던가 달러 인덱스가 튀었었는데 네. 2008년 때랑 동일하게 만약에 여기서 2차 충격이 발생을 한다. 네. 그러니까 1차는 센티가 무너졌고 네. 2차는 이제 실물 지표가 무너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2차부터 실물 지표가 이제부터 무너지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럼 주가가 만약에 무너졌어요. 네. 만약에 디폴트가 정말 여기서 뭔가 나와줘서 네. 회사채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리브 오아이스 스프레드도 다시 또 튀고 달러도 튀겠죠. 그럼 금도 또 빠지겠죠. 그렇죠. 다만 저는 그때가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더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똑같이 동학개미 운동 같은 힘을 발휘해서 금값을 지지한다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그건요? 근데 이제 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왜 원자재잖아요. 몰라? 글로벌리하게 뭘 공장 몰려들면은 이제-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 이번에는 개미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 올려든다 하면은 뭐 이제 뭐 글로벌 전 세계가 네. 동일한 마음을 가지겠죠. 지금 보시는 분들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금 가격은 실제로 이제 시장에 풀려진 돈이 많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금은 미국 달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시장에 많이 풀렸어요. 저금리, 그래서 달러 계속 미국이 지금 찍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싸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금리 보고 다 어렵지만은 일단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 근데 일단은 금이란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위한 해지 플러스 안전자산인데 여기에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역발상적으로 금은 그 돈이 풀린 거에 대해서 계속 위로 칠 수밖에 없는 금 가격은 유로로 결제되는 것도 있지만 미국 달러로 80% 결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 달러가 많아지면 유동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금 가격은 위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 이제 뭐 저금리 이렇게 뭐 실질금리 하는데 금리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미국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뭐 제로금리 뭐 금리 은행에 돈을 넣으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축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이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이 대반대로 그러면 금은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더 힘을 갖고 있는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예, 될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풀렸다는 게 저는 그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실제로 저희가 저는 200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근데 그때랑 지금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면서 발생이 됐던 건데 이거는 경기가 안 좋으면서 그렇게 막 경기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실제로 노동자들이 일을 못해서 회사를 나가지 못하고 공장을 나가지 못해서 멈춰버린 경기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돈을 푼다고 해결이 될지 이거는 뭐 조금 원자재 이야기랑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 뭐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조금 궁금합니다. 뭐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양책의 실효성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풀어놨는데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비철 검사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양책이 저는 실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아,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부양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갖다 다 놓고 보면은 네. 분명 G20에서 부양책을 한 규모만 몇십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부양책의 이제 내놓은 사업들 명목이 유동성, 네. 대출 더해라. 음. 그게 아니면은 그냥 현금성 지원이에요. 네. 이제 일시적 현금성 지원. 네, 네, 맞아요.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정말 이게 성장을 위한 뭔가 모멘텀으로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나마 중국이 뭔가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비철이나 에너지를 과거와 같은 이런 전통 인프라나 이런 걸 까는 것도 아니거든요. 10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V자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추가로 2008년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금융이 박살이 나면서 이게 실물로 전이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실물이 박살나면서 금융으로 전이되는 네. 그런 현상인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실물의 위기가 어떻게 보면 원자재한테 더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V자로 반등하기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올해의 그 경기 흐름 뭐 2분기 때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거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그
어느 정도 상승으로 조금 탄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약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이키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형식으로 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지금 그쵸. 정관님은. 일단 주식시장 자체가 경기를 선행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자적 경기를 동행 내지는 후행하기 때문에 네, 지금에 있어서 어쨌든 주식은 저렇게 V자 가도 이 경기가 네. 그렇지가 못하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후행 같아요. 쪽에. 그러면 오늘 저는 되게 지금 이거 들으면서 지금 오늘 이제 중국이 오늘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와 똑같은 예. 오늘 그 LPR. LPR 예. 네, 그걸 이제 인하를 했죠. 그 대출 예. 금리를. 요게 실제로 중국이 계속 그 조금 더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비철 가격이 상당히 많은 카파가 구리 가격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가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요거 어쨌든 중국이 글로벌의 공장인데, 경제 시장이 그런 공장인데, 중국이 만약에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된다면은 이제 미국도 아니면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도 궁금해요. 중국에 오히려 많은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많이 좀 개선이 될까? 요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뭐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중국이 사실 부양책이 분명 세요. 중국은.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네. 다만 그나마 긍정적인 게 투자도 분명 안 좋게 나왔고 소비도 안 좋게 나왔고 산업 생산도 분명 안 좋게 나왔지만 이게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갖다 보여줬다는 게 분명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7일 날 공개된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라고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 즉 당 지도부에서 주관으로 하는 회의인데 네. 이게 매년 4차례 열리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경제공작 회의가 열리죠. 근데 여기서 1분기 게 이제 어제 공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가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며칠이죠? 17일이죠. 4월? 예. 네. 날짜를 모르시는 보시는 분들은. 부양책의 강도 자체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전통 인프라도 좀 더 어느 정도 강화해라. 네. 그리고 신형 인프라는 뭐 5G나 이러니까 원자재랑 상관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거 강화하고 거기다가 대출에 있어서도 이제 금리에 있어서도 지급 준비율 인하랑 금리 인하랑 재대출 이러한 통화 정책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하겠다. 네. 그리고 재정 적자를 갖다가 더 확대해 가지고 경기의 하방 압력을 막겠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아무도 경제 위기라고 끝까지 입으로 잘 안 떼요. 그렇죠. 웬만한 나라의 네네. 지도자들은. 근데 어제 그냥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건 경제 위기다. 우린 경제 위기에 직면을 했다. 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인식 차이를 갖다 통해서 얘네들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해주겠다.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비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비철이 꾸준히 올라주고 있는 건 맞아요. 중국이 경기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회복 속도에서는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 연말까지로 봤을 때 계속 꾸준히 이 상태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속도에 있어서는 저는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서도 2분기는 너무 크게 기대는 갖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죠. 네. 글로벌 50% 수요인 중국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고 네. 나머지 20%인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쩔어 있고 미국도 쩔어 있고 네. 뭐 근데 어쨌든 중국의 가동이 재개가 됐고 미드스트림 단에서 수요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프리미엄도 최근에 개선이 됐는데 프리미엄을 선행하는 이제 그 수입 마진 지표라고 있는데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네, 이걸 보면은 수요가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게 광산들이 네. 그러니까 수요만 쇼크받은 게 아니라 코로나로 광산도 쇼크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산도 뭐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람이 없으니. 예. 네. 왜냐면 글로벌 최대 광산이라 불리는 에스콘디다마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셧다운이 발생하다 네. 보니까 이제 TC 같은 경우에도 좀 눌리고 거기다가 그럼 공급 쪽에서도 뭔가 이게 좀 받쳐줄 수 있겠구나. 다만 왜 그럼 빨리 못 올라가느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연초 때 중국의 리스타킹 시즌 때 경기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재고를 쌓아놨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재고가 너무 높아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상존해 있어서 가격의 레벨 측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지금 당장 2분기 때 어렵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뭐
많이 모아놨다 보니까 쓰려고. 근데 이걸 막상 지금 쓸 때는데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 여기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거에 이제 가격이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에 힘을 받겠네요. 위에서 이제 압박을 하겠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일단은 뭐 우리 연구원님이 올해 일단은 2분기 때도 2분기 어느 정도 이제 원자재 가격 흐름을 쭉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쉽지 않은 뭐 반등이 있을 수는 반등이 일어나겠지만은 가격의 급격한 반등은 솔직히 어렵다라는 이제 평가를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대신에 금 가격만은 예외적으로 가격이 조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 예. 제가 잘 이해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는 오늘 어찌됐든 이런 급변하는 현재 지금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4월 20일이에요. 근데 오늘 5월 유가 5월물이 15불이 깨지고 14불이 가고 6월물이 지금 23불, 뭐 6월물도 지금 20불이 뭐 깨지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급격한 시장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 2020년 글로벌 경기가 앞으로 아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상에 국면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상이 변하고 있어. 그러면 금융 상품의 가격 흐름도 같이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이 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선물 투자를 해야 되고 가격 흐름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성공적인 투자를, 저 투기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쉽고요. 이 투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 빠진다, 급격한 반등이 있다. 요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연구원님이랑 제가 이제 앉아서 가격이 이렇게 내일은 유가 오릅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았을 이유가 없, 저희 다 그냥 앉아서 매매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매매해서 돈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풀어준다는 게 시장을 이해를 해라. 시장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 맞서 싸우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매매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시장에 맞서 싸우면은 난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맞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오늘 뭐 이런 시간을 이제 우리 연구원님을 처음 가져봤는데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는 분들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연구원님이 지금 뭐 실제로 금융기관 어려운 이제 뭐 자산 큰 우리나라의 큰 뭐 S 자산운용사 뭐 H 자산 이런 데 가서 이제 실제로 전문가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 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급 용어가 많이 나와.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개인분들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최대한 순화시키는데 제가 꼭 약속을 드리면 시청자분들한테 이슈 토크 저희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공유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개인분들한테 별로 없어요. 저는 이 기회를 개인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주로 유튜브 촬영이 할 때는 저는 주로 떠드는 편인데 진행하기가 상당히 실제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친구들 모셔다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려줄 거고 조금 더 이 친구한테 쉽게 설명하라고 뭐 설명 못하면 한 대 때리는 거 뭐 그래야지 그러더라도 일단은 설명하기 쉽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유튜브를 내가 접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 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어때요? 일단 소감을 제가 여쭤본다면 뭐 간단하게.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죠. 왜냐면 네. 제가 막 아까 원래- 뭐 생각을 쩔어 막 이런 거. 제가 애널리스트가 되기 전에 목적이 제가 대학교 때 애널리스트가 꿈이었는데 네. 원자재 애널리스트가 특히 네.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쓰고 말하자라고 그게 모토였는데 그게 많이 안 되나 봐요. 아무도 못 알아봐. 이거 보면은 그렇게 아무도 못 알아봐. 더 쉽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제로 우리 리서치 자료들 보면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공부하시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내용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쉽게 써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 좀 전문 용어 같은 조금 몇 개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근데 공부하면은 돼요. 근데 불과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용어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도 선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롤오버 같은 거 뭐 이런 거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유가에 올라가는 거에 아무리 베팅해도 근데 지금 콘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고 상황에서 롤오버가 되면은 제가 수익을 내면은 그래서 롤오버 비용을 갖다 제외해야 제 실현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해할 사람 지금 별로 없어. 예, 제가 네. 그러니까 못 번 거나 다름없게 돼버려요. 네,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또 직접 자비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 더 주의를 깊이 가지시고 한 5분 정도만 인터넷에 치셔서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원유 가지고 ETN 해갖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까지 막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원유 나는 오른 날 이제 베팅을 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던 가격보다 손해를 봤다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공부 조금만 했으면 충분히 내가 이렇게 상품을 투자를 했으면 안 되는 거를 잘못 투자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할 때 정확히 이 상품이 뭔지 이해를 하고 그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 유가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할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이렇게 아무도 몰랐는데 말 그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현재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맞춰서 나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뭐 상품에 대한 투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 보고 나 공부 안 해도 단순하게 오른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상품이 왜 오르고 빠지는지 대한 공부를 하면서 해라. 이게 내 투자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런 이제 옵션, 해외 선물 옵션 가격 흐름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추가적인 저희가 또 이슈 토크로 진행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 한번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도 왔다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찾아뵙고 우리 진영연구원도 꼭 제가 조만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